사람을 믿는다는 건 참 이상한 감정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그 사람을 향한 나의 행동을 결정짓는 데 있어 가장 큰 기준이 되죠. 믿음은 애정이 없어도 생기기도 하고 오래 보지 않아도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신당했을 때 가장 아픈 감정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믿음을 철저하게 짓밟힌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과 나는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딱히 죽이 잘 맞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묘하게 편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나눠 먹고 시험 전날이면 서로 문제를 내주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집으로 향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대단한 우정도 깊은 대화도 없었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더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조용하고 말이 없지만 성실하구나. 그렇게 믿음은 서서히 자라났고 우리는 가끔 떠올리면 따뜻한 사람으로 서로를 기억하게 되었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되었고 연락은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하지만 SNS가 생기고 나서 우리는 다시 연결되었고 생일에 축하의 한마디 남기고 가끔 스토리에 좋아요 하나 누르는 정도의 느슨하지만 익숙한 연결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0시 30분쯤이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그때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 하나. 강우철. 익숙한 이름이지만 한동안 보지 못했던 그 이름이 내 폰 화면 위에 번쩍 뜨는 순간 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그는 나에게 전화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이엔 오랜 대화도 가깝게 지낸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통화를 눌렀습니다. 야, 나 진짜 미안한데 전화 괜찮지? 처음 듣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무엇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는 듯한 숨소리,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어진 말.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신데 수술비가 너무 급해. 진짜 미안한데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수술비가 200만 원 정도인데 병원에 입금하지 않으면 수술이 밀릴 수 있다고. 다른 친구들한텐 말 못하겠다고.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다고. 내가 생각나더라. 너는 그래도 예전부터 좀 따뜻했잖아.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숨만 쉬다가 겨우 목소리를 낸 건 30초쯤 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응. 내일 오전까지 병원에서 입금 확인 안 되면 수술이 하루 미뤄진대. 나는 그날 밤 묵묵히 계좌번호를 받았고 은행 앱을 켜서 송금을 눌렀습니다. 금액은 200만 원. 쉽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 시절 내 기억 속에서 누구보다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뿌듯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정말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몇 번이나 사과했고 월급 들어오는 날 바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나 진짜 이거 평생 못 잊을 거야.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진짜 다행이야.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며 그의 고마움이 진심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곧 끝날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나도 그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실 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수술은 잘 되었을까? 혹시 상황이 악화된 건 아닐까? 문자를 보냈습니다. 괜찮아? 아버지는 잘 회복하고 계셔? 답장은 늦게 왔습니다. 이틀 후쯤이었을 거예요. 응, 수술은 잘 끝났어. 정신이 없어서 답 못했어. 미안. 나는 다행이라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정이 바쁘겠거니 신경 쓸 겨를도 없겠거니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SNS에서 우연히 그의 계정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올린 사진들, 오래된 친구들과의 댓글, 그런 흔적들만 가득했던 계정에 갑자기 새로운 게시물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멀쩡한 차 안에서 깔끔한 옷차림으로 카페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찜찜했습니다. 물론 사람의 사정은 알 수 없죠. 가족이 아프다고 해서 하루 종일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아주 작게 의심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연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아무 입금도 없었습니다. 혹시 까먹었나? 나는 괜히 내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이틀을 더 기다렸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월급 들어왔어?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힘들지 않나 걱정돼서.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때 오래된 친구 하나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야, 혹시 너 강우철이란 애 기억나?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그놈이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었거든. 아버지 병원비 어쩌고. 근데 나 이상해서 안 빌려줬어. 근데 갑자기 생각나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나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는 내게 스크린샷을 보냈습니다. 우철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나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병원비가 급해.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한텐 말 못하겠어. 부끄러워서. 내가 받은 메시지와 단어 하나까지 똑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불안한 마음에 몇 명의 중학교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혹시 우철이한테 연락받은 적 있어? 그런데 충격적인 답변이 쏟아졌습니다. 응, 나 100 줬어. 나는 84억 자금이 급하다길래 방세가 밀려서 쫓겨난다더라. 폰가게 하는데 매장이 폐업될 위기라길래 모두 다른 핑계, 모두 비슷한 말투. 결국 6명이 총합 1,800만 원 넘는 돈을 우철이에게 건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이미 포기했고 몇 명은 그에게 연락을 계속 시도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만 속은 게 아니었지만 그 사실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배신감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그날 밤 송금 버튼을 누르던 내 손가락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내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조심스럽게 우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통화는 어려워. 나중에 연락할게. 그가 짧게 남긴 문자 하나. 그리고 그 뒤로 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카톡 탈퇴, 전화 해지, SNS 계정 삭제. 그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 사람이 연락을 끊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사람을 믿는 방식 자체가 부정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껏 누군가의 도움을 거절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힘들어라고 말하면 그게 거짓말일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힘들다고 말하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진심일까? 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동료가 갑자기 애가 아파서 병원 좀 다녀오겠다고 말했을 때조차 내 안의 어딘가에서는 진짜일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떠오른 내 자신이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남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었고,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면 마음부터 쓰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기본적으로 좋은 존재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누군가의 표정조차 분석하고 말투의 떨림조차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친구가 내게서 가져간 게 200만 원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가 가져간 건 믿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피해를 본 친구들과 단톡방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명이 또 한 명을 초대하고 다른 피해 사례를 제보하며 우리끼리 사건을 퍼즐처럼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80만 원, 누구는 150만 원, 어떤 친구는 무려 500만 원을 빌려주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심지어 우철이 친구의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썼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대화방 안은 분노와 자책, 그리고 허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도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결국 나만 찌질하게 만든 것 같아. 난 지금도 가족한테 이 말 못하고 있어. 부끄러워서. 그 방은 마치 하나의 커다란 상처를 서로 꿰매주는 공간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 공감이라는 게 이렇게도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도 그래라고 말해주는 것.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를 그 방 안에서 처음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마음 한켠이 너무나도 깊게 파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실불도 켜지 않고 불 꺼진 방에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그와 나눈 마지막 메시지를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진짜 이번 한 번만 부탁할게. 너밖에 생각 안 나더라. 그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독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내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믿었고 그건 내 실수였지만
그 믿음 자체는 틀린 게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넌 속은 거야. 그게 너의 순진함이었고, 그걸 이제야 깨달은 거야.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건 외부에서 받는 배신보다 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감정입니다. 나는 내가 내린 선택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내가 가진 선함이 과연 좋은 것이었는가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 후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오면 나는 단호히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현명해졌다고 여기는 나 자신에게 묘한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철과 연결될 수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는 해지되었고 카카오톡은 탈퇴한 상태였으며 SNS 계정은 삭제됐고 그가 마지막으로 다녔다는 회사 역시 그를 떠난 지 오래라는 이야기만 전해졌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나는 이 사건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나는 속았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 나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을 후회하면서도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동시에 내 마음의 문을 하나씩 닫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안에서는 많은 것들이 조용히 그리고 깊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 동료들과 나누는 인사 속에서도 나는 그들의 눈빛을 읽으려 했고 회의 중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 말의 진위를 파악하려는 나 자신을 느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표정만으로 그들의 진심을 판단하지 않았고 그들의 말만으로 그들을 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계산적이 되었고 조심스러워졌으며 무언가를 선뜻 결정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도움이라는 단어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누군가 잠깐만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면 나는 즉시 마음속에서 조건을 따졌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나에게 어떻게 대했지? 이 부탁이 끝나고 나는 손해를 보게 될까? 내가 돕지 않으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수없이 돌았고 그 질문들의 답을 찾느라 정작 부탁을 들어주는 건 한참 뒤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조건 없이 사람을 돕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도 그 뒤에 돌아올 대가를 먼저 계산하게 되었고 좋은 말을 들을 때도 진심일까? 라는 의심이 먼저 앞섰습니다. 사람이 무섭다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런 변화는 내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에는 모임에 자주 나가고 친구들과 편하게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했지만 그 이후로는 대부분의 약속을 핑계를 대고 피했습니다. 요즘 좀 바빠서 컨디션이 안 좋아. 일이 겹쳐서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웃음 속에 숨겨진 의도가 보이려는 듯했고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에 나는 스스로를 방어하듯 마음의 벽을 세웠습니다. 나는 혼자가 편하다고 스스로를 세뇌했고 사람 사이의 온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립은 생각보다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 늦게 퇴근하던 길, 지하철 안에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는 피곤이 가득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으며 표정은 무표정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과거의 내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친구와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웃던 중학생 시절의 나, 누군가가 힘들다고 하면 먼저 손을 내밀던 나,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제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저 내일 첫 발표인데 혹시 발표 자료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나한테 잘 보이려는 건가? 이거도 나중에 뭔가 부탁하려고 그러는 건가? 내 시간 뺏기고 괜히 휘말리는 거 아냐? 그때 내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무서운 일이야? 한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이토록 방어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 되어버린 거야? 나는 결국 작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 점심시간 끝나고 같이 보자. 그녀는 기뻐했고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발표를 잘 해냈고 나에게 고맙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짧은 카톡 하나. 선배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 문장이었지만 내가 얼마나 오래 그런 말을 받아본 적 없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람을 피하면서 사실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사람은 벽을 높이 쌓게 됩니다. 하지만 그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작은 두드림은 언젠가는 들려오기 마련이더군요. 그날 나는 벽에 살짝 균열이 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이후 나는 조금씩 벽을 낮추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것도, 먼저 말을 거는 것도, 상대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모두 조심스럽고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내 안의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마음을 억누르려 하기보다 조금씩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 신입사원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딘가 낯설고 어설펐지만 항상 밝고 정직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회의 중에 그는 자신이 실수한 일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건 제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보통은 누군가의 실수를 은근히 넘기거나 핑계를 대기 마련인데 그는 처음부터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렇게 솔직해도 괜찮을까? 저런 사람 정말 있는 걸까? 그날 오후 나는 그에게 다가가 작게 말을 건넸습니다. 너 아까 회의에서 말한 거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잘했어. 정말.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못해서요. 혼나더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나는 오래전 잊었던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나도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사람을 믿으며 살던 시절이 있었죠. 나는 그렇게 그 친구의 모습을 통해 조금씩 믿음이라는 감정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누군가의 말을 100% 믿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쁜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세상 전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는 것,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이제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휴대폰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몇 년 전 우철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 우리 둘이 교실 창가에서 찍은 사진. 그때의 나는 정말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우철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젠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상처를 줬고 그 상처는 여전히 내 마음 어딘가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상처를 통해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감정인지, 그만큼 얼마나 소중한 감정인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나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다시 사람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따뜻한 무언가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크고 작은 배신을 당한 기억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의심받았던 순간이 있나요? 사람을 믿는다는 건 때로는 위험한 선택일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가장 따뜻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날 밤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면 아버지 병원비가 급해. 진짜 이번 한 번만 부탁할게. 그 전화를 받았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